생략을 할 수가 없겠어요. 일부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진 않고 핵심적인 부분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관리가 뭐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잠깐 이거 내려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법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개인 회생, 파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고객들 중에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죠. 자, 채무 조정 제도의 종류.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회생, 파산, 요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한 6가지 종류의 그 신용회복 단계가 있어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 사실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나 보험 가입했는데 나 파산이어서 이거 채권 추심 들어온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압류 들어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체전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네요. 사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는 건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거나 그랬을 때 연체가 되잖아요. 연체가 됐을 때 하루 이틀 연체될 수 있죠. 3, 4일 연체될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연체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연체가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넘어갑니다. 연체가 하루라도 되면 그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그 점수가 예전에 이제 신용등급이 등급제였죠. 근데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대 신용평가사에서 점수로 1000점 만점을 받으면서 점수를 하는데,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과거의 1등급에 준합니다.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2등급에 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시죠. 금리비교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신용 점수가 900점 이상에서부터 1000점까지는 금리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도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 점수가 나쁘면 좋은 금리를 받지 못할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항목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용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말씀 나눌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건 연체가 30일이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30일이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점수상으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90일 안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90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걸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참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인 게, 제도상으로 괜찮은 나라인 게, 빚을 줬는데 내가 다 갚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맞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게 공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복지국가의 개념을 채택한 나라거든요. 복지국가의 개념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어서 다수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복지국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빚도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빚을 졌겠느냐. 물론 이상적이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연체가 됐겠느냐.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겠다. 그래서 채무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딱 보니까 90일 정도 연체가 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네요. 무담보 채권은 약정 이자를 절반까지 인하해 줄게. 내가 10% 정도 됐으면 5%로 떨어뜨려 줄게. 이런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0일까지 연체됐을 때 이자율이 확 줄어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연체가 됐으면 연체율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용대출 금리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일반 은행에서 1등급이건 6등급이건 간에 1000점이건 아니면 100점이건 간에 그 신용대출 금리는요, 대략 6%, 7% 좀 낮아야 5% 이 정도가 요즘 금리입니다. 담보대출 금리는 한 4%대 그 정도가 일반적인 금리거든요. 그러면 연체가 됐을 경우에 이 금리는 몇 %까지 치솟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정 한도 이자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정 한도 이자율이 몇 %냐면 20%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보통 연체 이자율은 15% 내외에서 대부분 정합니다. 내가 신용평점이 1000점이었는데도 연체를 하잖아요. 연체율은 15%대까지 그냥 바로 치솟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율을 2분의 1까지 인하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내가 6%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3%로 떨어진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연체 이자를 15%를 했는데 7.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맥시멈이 7.5%예요. 가장 많이 떨어뜨려주는 게 절반을 떨어뜨리는 거고, 실제로 신용회복에 넘어가게 되면 15%를 10%로 탕감해 줄게, 11%로 낮춰줘. 근데 탕감이 아니죠.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죠. 이자를 그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하나 더 있고, 여기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상품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죠. 보통 내가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묻고 있으면 A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한 15%, 20% 이렇게 되고 있으면 중간에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특별한 대출이 있어서 이 대출을 이용하십시오. 중금리 대출입니다. 그 대출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복론이었나? 저도 가물가물한데. 햇살로? 맞아, 햇살로. 맞아, 햇살로. 햇살론이라는 게 있었죠. 햇살론이라는 게 있어서 중금리 대출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8에서 10%, 12%?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햇살론은 철저하게 무슨 가능하냐면 기존에 있는 대출 금액만큼 대출을 주는 게 가능한 그런 상품이었죠. 물론 한도 정해놓고요. 2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기존에 15% 대출 받는 거 햇살론으로 갈아타십시오. 그러면 금리는 10% 해드릴게요. 11% 해드릴게요. 저축은행 쪽에서 한 12% 정도 되고 은행에서는 8에서 1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금리로 갈아타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과중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거보다는요, 신용평점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토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여기서 대출 비용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 들어갔는데, 신용증점이 1000점인데, 대출금리를 딱 보니까 6%짜리도 있는데, 한 500만 원 해줘. 그리고 어떤 데는 1억까지 해주는데, 대출금리가 한 8.5%야.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해볼게요. 받으면요, 신용점수도 바로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요. 낮은 금리가 아니라 이 중금리 정도를 받으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연체가 돼버리면 신용점수는 아주 급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될까요? 바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연체 상태에서 개선이 되거나 그러더라도 최소한 9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요, 신용점수가 올라갈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5%짜리를 하다가 10%짜리로 갈아탔으면 신용점수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햇살론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신용평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때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럼 다시 나는 10%짜리 햇살론을 쓰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6%짜리, 8%짜리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분은 15% 하다가 10% 하다가 다시 6, 7, 8% 정도의 대출 이자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는 거죠. 같은 금액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이자 금액이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신용평점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햇살론 같은 경우 사실 징검다리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용평점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건 90일 이내는 이렇게 이자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출 기간 자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기간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신용대출하게 되면 10년짜리 하나요? 담보대출은 10년, 15년, 20년, 뭐 40년 장기 분할 대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간 자체가 짧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10년까지 늘려줘요. 10년까지 늘려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매월 내가 납입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재밌는 건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나라에서는 재밌는 건 집을 살 수 있을 때 그 론투밸류라고 해서 LTV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대출의 비율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산다? 1억짜리 집이 있을까 모르겠다.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서울과 지역에서는 몇 %를 줍니까? 40%. 그죠?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 투기 억제 지역이기 때문에 40%를 해줘요. 그럼 4억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만 봅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을 보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내가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서 1년 동안 얼마를 내고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출 1억을 받았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1억이라고 하는 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빌렸는데 10년에 상환하는 거라면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추가 대출 여력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물론 고금리를 장기간에 거쳐서 갚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서 이분이 이 고이율의 이자를 계속 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더 큰 자산을 만약에 획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건 또 괜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나서 이제 90일 이상 연체했다. 솔직히 90일 이상, 3달 이상 연체를 했으면 금융회사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망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요, 이 금융회사가 누구에게 1억 정도 대출하면 이분이 못 갚잖아요? 채권 추심이라는 거 하죠. 채권 추심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채권, 이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9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이 사람 못 갚는 사람 손실을 처리해버려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금융회사의 안정성 지표라는 게 존재하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안정성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BIS 비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었죠. 저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신이라는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런데 이 대출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잘 갚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갚을지 안 갚을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건 손실인 것 같다 하는 사람이냐, 그런 대출이냐, 이런 걸 한 5등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리까리한 걸 고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추정 손실인 것 같다, 뭐 이런 비율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회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진짜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금융회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금융회사 자체 신용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대로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비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성의 지표니까
당연히 금융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런 건 빨리 던져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출시목적으로 넘겨버려요. 자, 모든 금융회사는 계약되어 있는 채권 출시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도 있고요. 삼성이나 교보나 하나가 자기네 대출을 해줬는데 자기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추심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심회사를 공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갚으면 그 회사에다 넘겨버리면 이 회사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 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뭐라고 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고객님이시죠? 대출 얼마 받으셨는데 얼마 연체됐다고? 본인 회사 이름을 대지 않고 원래 있던 회사 이름을 대면서 채권 추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환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 회사가 논하는 거고. 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채권 추심회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국민은행, 원래 있던 우리은행, 원래 있던 삼성생명 얘네들은요 추심회사로 넘기는 순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자기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빨리 떨어져 버려야 걔네들 신용도에 문제가 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웬만하면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나버리면 그냥 넘겨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추심업체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배째라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밑에 있는 추심회사 또 넘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회사는 한참 동안 뭐 1년 정도 관리하다가 도저히 못 갚는다 그러면 이것도 넘겨요. 예를 들면 1억에 빚져, 1억을 빚지고 이자가 1,000만 원이면 1억 1,000이에요. 1억 1,000인데 자, 우리가 상환 못 받았어. 너희가 이거 알아서 상환 받아. 네 받으면 1억 1,000이야. 근데 우리한테 얼마만 줘? 한 3,000만 원만 줘. 나머지 우리가 손실로 떨게. 당신이 받으면 3,000 줬으니까 나머지 7,000만 원과 이자까지 한 8,000만 원 당신의 수입. 못 받으면 3,000만 원 손해.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가져가서 또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했는데 안 했어. 나 우리가 30만 원 사왔어. 이거 1억 1,000이야. 근데 연체이자가 붙여서 1억 2천 됐어. 이거 1억 2천짜리 채권 너희한테 넘길 테니까 가망 없겠지만 1,000만 원 주고 사가.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면 1억 2천 중에 1,000만 원 우리한테 줬으니까 1억 1,002. 그리고 만약에 못 받으면 1,000만 원만 손실이야.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이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받으면 대박이야! 이게 되죠. 근데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타협합니다. 아, 저 진짜 상환이 안 되시죠? 그러면 30%만 갚으세요. 저희가 빚 탕감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0%만 상환하세요. 그럼 없는 걸로 해드릴게요. 그래도 걔네들은 사온 가격이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렇게 돼서 상환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추심업체로 가지 않고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게. 보면 워크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 이자 연체 전액, 이 원금은 채권상을 70%까지 감면해줄게. 8년까지 분할 상환해줄게. 담보가 있는 채권, 뭐겠어요? 부동산. 그런 것들. 예금 담보, 뭐 이런 거. 연체 이자 감면해줄게. 분할 상환해줄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담보 채권이라는 건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요? 빌라 때문에. 내가 1억짜리 빌라인데 뻥튀기 하면 해놓은 거죠. 2억짜리 빌라라고. 그리고 대출을 1억 2천을 받았네? 그러면 담보물이 있긴 있는데 담보물 이상으로 지금 빚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 그런 거요?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물건 누가 사겠어요? 경매 넘어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연체이자 감면해줄게.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해. 안 그러면 경매 넘어갈 거야. 넘어가면 못 건져. 근데 못 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빚이 탕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됐던 빌라 사기 그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담보 채권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신용대출.
담보물이 없다. 신용으로만 해줬다. 그때는 그래 능력이 없는 거 아니까 갚아 70% 상환 없애줄 테니까 30%면 어떻게 하든 갚해. 이거 보니까 금융회사가 당신을 잘못 평가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리하게 해준 것 같아. 그런 잘못도 있으니까 이거 금융회사가 일부는 손실 보게 하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대출 원금이건 이자건은 감면을 받는다. 워크아웃 신청은 철저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시험학과 했던 금융회사 처분 6,100개. 와, 이게 뭐겠습니까? 6,100개면요. 우리나라에는 금융회사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6,000개 아니잖아요. 이 대법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 대부분은 여기 가입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게 해준다. 그런데 워크아웃으로도 처리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네요. 여러분 가끔 플랜카드에다가 개인회생 우리가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이게 연체 유무로는 상관없습니다. 연체랑 상관없이 보니까 채무가 너무 많은 사람, 채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연체 유무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연체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회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파산이 될 만한 사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채무를 무조건 조정을 해주는데 과다 채무라고 하는 건요, 사람마다 틀려요. 이 사람이 연봉이 1억인데 과다 채무면은 한 15억 그럼 과다 채무잖아요. 근데 연봉이 한 2천밖에 안 돼.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대로 정규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노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입을 해봤더니 1년에 500, 600 일거리가 없을 때는 못 살고 이러는 분한테 1억은 또 과다 채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과다 채무의 범위들이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딱 봤더니 담보채무 의미 없고요. 무담보채무, 신용대출 무조건 줄여주겠다가 아니고요. 한도를요 5억까지는 낮춰주겠다요. 그럼 내가 3억 빌렸어. 낮아질 게 별로 없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건 뭐 일단은 줄여주는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한도 범위 내에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처리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회사에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마케팅 하겠습니까? 회생하지 마세요. 파산하세요. 파산 신청하세요. 파산하게 되면요,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대신에 이 사람한테 파산할 경우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들어가죠. 어떤 불이익? 이제 금융거래 자체가 중지됩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요, 신용카드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예. 금융거래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면책이 되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좀 유하고 갚을 능력도 있다. 갚을 능력은 있는데 좀 벅차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겁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자산관리공사 캠코 여기서 진행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당신이 열심히 상환할 그것을 보여주세요. 상환하다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 채권을 인수할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은행 건데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떠안을게. 떠안는 대신에 당신들한테 약 일부분은 채무의 일부분은 감면해 줄게. 이자율도 조금 줄여줄게. 대신에 성의를 보여. 성의를 보이면 그렇게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이게 돼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그래, 흔히 말하는 양심적으로 내가 갚고 싶었어.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떡해. 근데 이제 노력하니까 희망이 보이네.
이 경우에는요, 신용거래 계속할 수 있거든요. 금융거래 계속할 수 있거든요. 금융거래 계속하면서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 상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신용에서 볼게요.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자, 부채 관리는요, 실무 추심 같은 거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출은 다 생략.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보다는 보험 나오는데 보험 전체 생략. 그리고 요 다음에가 이 재무입니다. 자, 재무는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보험연수원에 보면 금융 전문가 과정, 보험 전문가 과정을 어차피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전부 다 재무 쪽 파트거든요. 그 교재를 그걸로 쓸까 싶어요. 근데 일단 이 교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저희가 전문가 과정에서 쓴 교재를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 재무 쪽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수업부터 할 때는요, 지금까지도 물론 전부 다가 재무였긴 했습니다만,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의 재무 설계, 그리고 그 컨설턴트 입장에서 재무 설계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과거에, 오래전에, 배웠었던, 변액 전문가 과정, 그런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뭐 몇 년 만에 들으시는 내용이어서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은 흐릿해져 있을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재무설계 원칙들 그리고 보험 상품들을 공유할 때에 꼭 안내를 이걸 빠뜨리면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는 어디선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